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는 평범한 한 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번 한 주는 역사에 남을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주화가 시작되자 1987년 이후에 우리는 나름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사회적 신뢰의 핵심인 제도에 대한 신뢰도 구축하려 노력했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사회적 신뢰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바로 승복에 관한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 그리고 거기서 초래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혼란은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사회적 신뢰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역사적으로나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볼까요?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가능한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하고 있다. 지금 이런 소식이 있는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보도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며칠 전에 좀 한 바 있거든요. 예. 네, 가능한 모든 옵션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다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이제 유사한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이제 그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의 그 핵무기를 그 재배치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북한에 대한 뭐 선제 타격이랄까 이 전방위적인 그 금융 제재 방안 등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도 뭐 검토를 했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는요. 네, 서지컬 스트라이크보다는 뭐 오히려 이제 그때는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이버전을 이제 좀 추진을 하라. 제한된 것도 뭐 고려했다고 오늘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뉴욕타임스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국가안보팀 회의가 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그 지난달 28일을 비롯해서 그동안 그 두 번이 열렸는데 그 회의의 그 주요 주제는 바로 그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였고 거기에서 거의 모든 그 대북 옵션들이 좀 논의가 됐다.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전술 핵무기를 그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1991년 그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서 그 철수시킨 미군의 그 전술 핵무기의 그 재배치. 그러나 이제 한반도 비핵화 구상 자체를 좀 백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과 러시아를 그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토론 내용은 이제 그 조만간에 그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국가안보 참모들에게 보고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고비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가 또 대한민국의 운명의 한 주 아니겠습니까? 네. 이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과연 이제 언제가 될 것이냐. 9일이냐 10일이냐 13일이냐 이런 뭐 세 가지 선택지 여전히 뭐 남아 있는데요. 10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그 점쳐지고는 있습니다. 예. 헌재는 적어도 뭐 내일까지는 그 탄핵 심판일을 이제 발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 어제도 그 이정미 재판관은 물론이고 뭐 김희수, 이진성, 서기석, 최용호 재판관 등이 그 출근을 해서 계속 그 이제 서류를 검토를 했다고 그러죠. 국회 소추위원들과 그 박 대통령의 그 대리인단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엊그제까지 그 최종 의견 진술, 뭐 참고 자료, 참고 서면 등 그 26건의 그 서면을 헌재에 그 추가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서면 공방을 이어갔는데 이 박 대통령 측에서 이제 특히 이건 뭐 각하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각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5명 이상이 그 각하에 찬성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그래서 있는데. 그 부분 하나 하고 예. 하나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지금으로서는 뭐 별다른 운신의 행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이 탄핵 심판 전에 어떤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그 관전 포인트의 하나이죠. 박영수 특검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하죠. 그죠? 맞습니다. 예. 이 검찰은 또 그 2기 특별수사본부를 그 출범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박영수 특검 끝나도 끝난 것만은 아니죠. 오늘 오후 2시에 그 서울 대치동 그 특검 사무실에서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헌재의 그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취재진의 그 질문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특검 수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뭐니 해도 역시 이 박 대통령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일 텐데 예. 이 최순실 씨와의 그 이른바 그 경제 공동체 관계를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영수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이 박 대통령의 그 삼성동 사저도 이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사준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예.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검은 이제 그 수사 결과 발표로 이 수사의 그 최종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그 수사를 이어받게 된 검찰, 서울중앙지검의 그 형사부와 그 특수부 그리고 그 첨단범죄수사부 등 두세 개 부서에서 그 인력을 차출해서 2기 특수본을 이제 꾸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문제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오늘 2차 토론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차별화 전략, 근데 사실 저도 토론회 못 봐가지고 무슨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사실 이 토론회라는 게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 강화, 자기 확신의 강화 현상에는 기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네. 내가 이걸 보니까,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아니네. 이거 딴 후보를 지지해야 되네. 이렇게 마음 바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1차는 사실은 라디오로 이루어졌고요. 네. 오늘은 그 인터넷 TV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야권 대선 주자들의 그 포스트 탄핵, 그러니까 탄핵 이후를 상정한 이제 그 차별화 전략이 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민주의 그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적폐청산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부산 그 북코선에서 이 연정 때문에 그 적폐청산과 그 개혁을 그 절반만 하고 타협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면 돌파를 강조를 했고요. 이재용 성남시장 역시 선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제 실력 있는 진보 컨셉으로 가져간다 이런 구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 통합과 연정 행보를 좀 이어갈 예정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비전과 리더십을 이제 좀 문제 삼고 있죠. 새 대한민국을 만들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양자 구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이고요.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와 그 4차 산업혁명을 좀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냐, 먼 이야기 아니냐 이러는데 이제 뭐 민주당 경선 이후까지를 내다보고 이 과거 대 미래의 그 구도를 좀 짜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잘 토론회가 잘 되죠. 예. 네. 근데 이 토론회,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인적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글쎄, 과연 어느 정도 실과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국민 경선에 그 참여하는 예. 이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명이 안희정 캠프에 공식 합류를 했죠, 또. 예? 네, 안희정 지사도 이제 좀 새를 불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말하자면은 지금 다른 돌파구 마련이 굉장히 절실한 게 지금 안희정 지사의 입장인데. 네. 이제 비문 세력의 그 결집체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동민, 어기구, 그 이철희 의원 등 그 3명이 이제 어제 당 대선 주자 후보인 그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를 이제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정권 교체에 더불어 그 세대 교체, 정책 교체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지사뿐이다. 안희정은 그 품이 넓고 싸가지가 있는 진보다, 이러면서 이제 지지선을 했는데, 이 박영선 의원도 이제 안희정 지사의 그 멘토단으로 합류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그 전략 기회를 그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기동민 의원은 이 캠프에서 그 안 지사의 그 비서 실력을 총괄을 하고, 어 의원은 그 노동계와의 그 소통을 이제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탄핵 이후 국면이 자신들한테 유리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 친박 의원들이 이른바 이 탄핵 기각을 이제 그 당론으로 채택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박 쪽에서는 이제 그 주저하고 있고요. 일단 그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든 이 자유한국당도 이 탄핵 이후의 국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그 동정론으로 그 보수층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결집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자신들에게 그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른정당은 탄핵 인용 후에는 그 한국당은 그 자유한국당은 전립명분을 잃을 것이다. 예. 그리고 탄핵에 그 반대했던 일부 그 보수 강경층 표심도 이제 결국은 우리한테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거 같죠. 그래서 대선 주자들의 그 좀 반등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려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번 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최종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여튼 수험생이 시험 보고 기다리는 심정인데요. 예. 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이 법과 논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법대로만 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크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대통령 측 재리인단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워낙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왔고, 또 최근에 자유한국당이나 청와대 일부 탄핵 반대 세력들이 탄핵 불복을 암시하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언제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헌재가 평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확실한 날짜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선거일 문제가 보안의 문제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헌재가 끝까지 고민할 거라고 보는데 내일 모레 정도는 선거 기일을 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통상적으로 2주 정도의 평의가 필요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10일부터 헌재 소장의 권한대행 임기가 끝나는 13일까지 어느 날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기일을 미리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언제 그냥 하겠다 이러고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지만 보통 예측 가능성이 있고 이번의 경우에는 이 헌재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언론에 공개하고 하면서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날짜는 특정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SBS가 보도한 거죠. 국정원이 헌재의 탄핵 심판 동향을 수집 보고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국정원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해당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근데 저도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서 올해 초부터 사찰을 해왔다.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그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서 상부에 보고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무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작성한 인물과 이번에 작성한 인물이 동일하고 또 우병우 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 지금 아마 2차장을 가리키는 건데 거기 직접 지시를 받았다 하는 내용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 국정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는 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나다 보면 다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해킹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를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수준으로 지금 왕조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정원 측은 완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 측은 지금 이춘석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필요하다. 일단은 고소 고발 같은 게 있어야지 수사 착수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 당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헌재를 흔드는 역할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요. 헌재도 이에 전혀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탄핵 불복 가능성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대통령의 하야 문제를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 측에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지금도? 탄핵 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해서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탄핵 불복하도록 할 것 같고요. 받지 않으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하야하도록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지금도 저는 계속 대통령 측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얼마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야 카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 가능성보다는 저는 쭉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비춰보면 이게 대통령께서는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이것을 이번 대선에서 활용하고 만일 자기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당성이 없는 탄핵에 의한 대선이다 라고 해서 대선 결과를 부인하고 차기 정부의 정당성 시비까지 거는 정도로 지금 이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 불복운동을 전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춘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당장 불복한다기보다는
예? 동정론을 확산시켜서 그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의 이 정당성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의 태도, 특히 또 자유한국당과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태국의 집회에서 나타난 발언들을 종합 보면 이번에 대선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그리고 특검이 이제 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관한 어떤 혐의 부분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의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좀 특검 부분도 대통령이 직접 대면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좋은 감정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드러난 사실들은 일정 부분 다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에 보면 이 삼성과 관련해서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피해자로 입건한 부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으로 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운영했다는 부분, 또 지금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은 과연 세월호 당일날 7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행적을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나타난 부분을 밝힐 것이냐 안 밝힐 것인가 하는 것들도 지금 사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특검 연장이 불발이 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제 검찰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검찰 어떻게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려 반 기대 반이 겹칩니다. 예. 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적 비판이 가시화되니까 특검으로 가게 됐고요. 이제 또 결과적으로는 다시 특수본을 꾸리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아마 검찰도 물러날 포지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검찰이 특검보다 더 진일보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개혁 대상의 1호로 우리 검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 순위부들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검찰이 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검은 수사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으로. 근데 검찰은 그 수사의 대상이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명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검찰 수사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푸시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수사를 어떤 결론을 내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법무부 고위 간부, 검찰 고위 간부와 일정 부분의 수사 통화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미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결론도 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일정 부분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탄핵이 각하되든 인용되든, 예? 이게 검찰이 일단은 대선까지 이 수사를, 대선 이제 진입한 그 기간 동안 수사를 좀 수사를 진행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지금 어느 쪽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도 안 계시고요.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독자적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쪽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사실은 지금 최대의 화두가 검찰 개혁을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조직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 개혁의 칼날이 본인들로 향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사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또 중국까지 막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드 문제 아주 노골적인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과연 대응 카드는 뭔가,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황교안 대행께서 이끌고 있는 이 정부가 사실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파국으로 가는데도 아무런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그 중국은 이제 대놓고 보복에 나서지 않습니까? 한국 여행 금지하고 뭐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하고 이제 각종 무역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미국과 관계는 좋아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누굴 쪽으로 보호무역 강조하면서 뭐 FTA 다시 협상해야 한다 이런 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진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이성적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샌드위치 신세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지 이건 안보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는 불가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간을 버는 의미도 있고 다음 행정부, 다음 구성되는 정부한테 이 권한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근데 그 민주당은 사드에 대한 당론이 있나요? 저희는 뭐 정확히 결정된 사안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그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다, 더군다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게 당론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음 정부에서 이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서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은 것은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G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7시 42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곳곳에 교통량이 많은데요. 오늘 고속도로에는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모바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뒤쪽으로 호법 부근 일대로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옆에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반대편으로는 서청주 부근 일대로 4km 구간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가 되고 대전 터널 1, 2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1, 2차로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 길도 수원 부근 그리고 판교에서 반포까지 12km 구간 밀립니다. 서울 시내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자유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이 구간 올림픽대로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옆으로 가는 노들로의 경우도 강동쪽으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가 전방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죠. 또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에서는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권영세 주중대사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중국의 이런 보복, 예? 이거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중국이 전혀 대국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예. 또 관련해서 소위 아마 사회자께서도 이 자기 충족적인 예언 그런 말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드 문제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우리 야권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또 최근 최순실 사태나 이런 일로 해서 야권의 힘이 커지니까 사실은 초기에 다소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던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는 실제로 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은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상황이 자기네들이 조금 더 밀어붙이면은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강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중국의 이런 강한 보복을 자초한 측면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정부의 대응, 지금 정부가 마땅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 좋은 한중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은 대화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정부도 이게 일일이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접촉을 하고 이런 걸 다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미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지금 대응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해나가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다른 종류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류의 대응이요? 예, 차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소위 직역학적인 이 수단의 사용에 굉장히 능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직역학적인 게 우리 이번 사례를 보면서 이제 마늘 파동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마늘 파동은 어떤 면에서 이 경제적인 이익 갈등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 같은 종류의 보복 수단을 통해서 이 중국이 그러니까 자기가 국익을 실현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사실 안보적인 이익 갈등을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런 거를 직역학적인 수단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본의 소위 센가쿠 열도 혹은
디아오다오 조도 분쟁이 있을 때 그 중국이 보였던 모습, 그 다음에 중국이 다른 나라와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노르웨이와는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뭐 프랑스도 달라이라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경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그 소위 히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역적인 보복에 대해서 잘 극복한 사례로 보여지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히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소재 개발을 해내고 또 중국과의 어떤 무역 의존성, 수출 의존성을 대체 수출 지역을 개발을 함으로써 무역 의존성을 줄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어떤 보복 수단의 효과를 줄여내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응이겠죠. 이런 대응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당장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번에 중국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중국 위주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론입니다. 지금 그 관광도 관광이지만 사실은 우리 수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이 10% 초반인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아마 25%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길이적으로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게 갈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또 갈등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 시에 소위 지경학적인 보복이 돼 있을 때 우리가 26%나 거기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당 부분 막히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다른 수출처를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지나치게 한 나라한테 수출을 많이 의존하는 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바구니에 지나치게 계란을 많이 담아두면은 이 좋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의 이런 보복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기간적으로? 저는 지금 사드 부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다른 근본적인 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안과 관련해서 만일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지금 야권 대선주자도 일부는 과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찬성을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 여론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일치해서 아마 사드 배치는 피할 수 없다.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입장을 정하고 다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이 사드와 관련한 보복 조치에는 또 실권이 풀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가 한중 FTA 관련 규정에 좀 저촉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한중 FTA나 아니면 WTO 규범이나 이런 데 저촉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의 아까 얘기한 지경학적인 이 조치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정말 국가가 이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이 냄새는 많이 나더라도 소위 이제 막말 얘기하면 냄새는 많이 나더라도 실제로 어떤 공식적인 국제사법적인 이 해결 수단을 원용을 할 때 이용을 할 때 입증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어디서 얘기한 걸 제가 언론에서 본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준비를 아마 잘 하지 않으면은 소송 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법적인 해결 수단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국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사실상의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애매한 조치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지금 요즘 북중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중국이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도 노골적인 제재 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이 법적으로 딱 꼬집어서 이렇게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종류의 그 제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 자체를 좀 늦게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지요. 통관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분명히 무슨 규정의 위반이다 이렇게 딱 끄집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북한이 오늘 오전 새벽이죠.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아직 그 발사체의 이 종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꾸 우리만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배후에는 중국의 중화주의, 중국의 민족주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중국이 대국으로서는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물론 중국 현재는 대국이고 과거에도 대국이었지만 소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소위 뭐랄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열강에 의해서 반식민지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방어적인 민족주의가 굉장히 이 사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지금 다른 나라와 관계,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중동국과의 관계에서 민족주의를 많이 내세우는 측면이 있는데, 저도 중국 대사를 지내서 중국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G2의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또 지원까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좀 편협한 민족주의는 피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 민족주의라는 그 측면,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대사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우리나라 정치권이 사드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좀 일치된 목소리를 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다원화, 모든 무역이라든지 이런 중국 의존도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중국 문제 우리가 계속 참 주시하고 보고 우리가 또 우리 목소리 낼 건 내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권영세 전 주중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